올려놨어요. 음소거 지금 안 들렸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6강 증거입니다. 증거 증명. 자, 이제 제 6강 제 1심 그 소송 절차 연기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증거를 보면 증거는 법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료로서 공격 방어 중에서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거나 부질하고 진술하면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라고 합니다. 그 주의에서 증거라는 용어를 써도 그것이 증명 방법을 뜻하는 경우 또는 증거 자료와 증거원을 뜻하는 경우 그 개념을 보면 그 방법으로는 법관이 오관으로서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 그 다음에 정보, 수록물 이런 것들을 작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들이 있고요. 증거 능력으로는 그 유형이 증거 방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소송법상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증거 자료를 보면 증인이라는 증거 자료에서 얻는 증거 자료는 증언이라 보고 감정인에게 얻는 거는 이제 감정 의견, 당사자 본인한테는 진술, 그다음에 문서에는 기재된 내용, 검증물에서는 그 물건을 검증한 결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력이라는 것은 증명력 또는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자료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심증에 비치는 효력 정도 이런 것을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그 정도예요. 예. 증거 원인은 법관이 사실을 인정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원인 이게 증거 원인이라고 하고요. 법관은 증거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증인 또는 감정인, 당사자 본인, 우리 얘기했죠. 문서, 검증물, 정보가 담긴 문서가 아닌 물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적 증거. 자, 증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인적 증인이라고 그래요. 감정인은 일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감정인이고요. 당사자 본인은 소송의 주체인지 조사에 대한 개체가 아니지만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조사 절차에서 증거처럼 선서를 하고 신문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도 증거가 된다. 물적 증거로는 문자, 보호, 기호 등으로 일정한 사상을 담은 그 물건으로 기재된 내용이 일정한 사실을 밝히는 것 이거는 이제 물적 증거 문서고요. 검증물은 그 존재 자체가 일정한 사실을 밝혀주는 것. 피해자 신체, 가해자 행위에 사용한 물건, 그다음에 불법 행위 현장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은 다 검증물이 됩니다. 직접 증거,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증과 반증. 자, 본증은 이중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 이게 본증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반증은 상대방이 입증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 이게 반증이에요. 상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증명.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데 엄격한 증명을 보면 법률에 정해진 증거 방법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증명. 이게 엄격한 증명이고요. 거기서 이제 증거조사에서 여러 가지 엄격한 규율을 정할 때 특히 증거 방법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서증, 검증물, 그 다음에 정보 수록물 등 그 밖에 증거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각 증거 방법에 대한 조소 절차도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한다는 이런 엄격한 증명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증명을 보면 증명 방법과 절차에서 법률 규정을 구속하지 않는 증명. 주로 이제 규범에 대한 존재와 해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송 목적에 대한 값 산정, 그 다음에 전문적 경험 법칙, 경험이라도 경험 법칙 인정 등의 경우에 자유로운 증명을 따라갑니다. 경험치적 경험치. 자, 증명에 대한 사실, 증명에 대한 대상 사실 보시면 증명 대상의 원칙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제 경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불료증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상 자백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제 증명이에요. 증명. 다음은 증명이 아닌 것, 다음은 증거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와 증명에 대한 그 구분을 좀 해주세요. 크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보면은 증명은 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다른 당사자가
다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법관에게 그 사실 주장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법규는 확정된 사실에 적용해서 소송물에 대한 당부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규범입니다. 규범. 이게 이제 법규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외국법, 상간수법, 지방간수법,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법원이 불명한 경우에 법원에 잘못된 법규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스스로 이를 증명하면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법규도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증명의 방법도 있죠. 법원의 직권과 이제 공무소에 대한 촉탁, 조사 촉탁. 자, 이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에 대한 법칙. 인과관계 또는 사물의 성상에 관해서 사실 판단에 대한 법칙으로 일상 경험을 통해서 일반인이 승인하고 있는 것. 이게 그 경험치. 예, 그래서 경험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식적인 법칙 또는 전문 과학상에 대한 법칙. 자, 그리고 이제 불효증의 사실을 보면은 불효증 이유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 중에서 현저한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불효증 사실이라는 거, 불효증이 필요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재판상의 자백입니다. 재판상 자백이라는 것은 변론과 변론 준비 절차, 증거조사 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승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진술 이런 것들은 다 재판상 자백으로 봐요. 요건을 보면 당해 소송에 대한 변론 등 소송 행위로서의 진술, 재판상 자백의 대상은 주요 사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인 진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일치한 사실, 일치한 진술, 그 다음에 단순한 진술 이런 것들은 다 불효 진술입니다. 재판상 자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효과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과 당사자는 그 자백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자백의 구속력이 있고요. 법원이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조사 없이 자백한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당사자가 구속된다는 것은 자신이 한 자백을 함부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구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법원은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거조사로서 심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자백의 내용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되고, 설사 법원에 허위 자백이라도 심증을 얻었다면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하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백을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당사자가 비록 적극적으로 자백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는 그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굳이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불효증 사실이 된다. 이게 자백 간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0조에 자백 간주 사항이 있죠. 요번에 이제 자유집중주의입니다. 사실 인정해서 법관이 증거 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증거력을 법으로 정하는 등 증거 법칙에 제한 없이 증거 자료나 변론에 대한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서 자유로이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원칙, 자유집중주의. 이거는 좀 위험하죠, 사실은. 이제 반대되는 원칙도 있어요. 자, 이제 증거 원인. 법원은 증거 조사에서 두 단계를 걸쳐서 증거 방법을 평가하는데, 증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해야 되고, 자유집중주의는 법관이 사실 인정할 때는 증거 방법의 제한이나 증거력에 대한 법정 등 증거 법칙의 제한도 없이, 그리고 증거 자료에 대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서 자유로이 그 확신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집중주의는 증거 원인과 심증의 정도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변론 전체에 대한 취지입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는 증거조사의 결과 이외에 변론에 나타나는 일체 사항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주장하는 태도, 그 다음에 변론에 대한 청취에서 얻는 인상, 그리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제출 시기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에 대해서 자백과 같은 타인의 행위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포함됩니다. 증거의 원인. 증거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법률상 제한 없이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데, 법률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그러한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해석상 증거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증거 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심증입니다. 심증. 심증은 법관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확신에 따라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며, 확신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심증이에요. 자, 확신이 있고, 이제 법관이 증거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서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는 확신도 서지 않으면 이를 불문이 되고, 이 경우에는 입증 책임에 대한 분배 원칙을 적용해서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관에 대한 이 심증은 결국은 이제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에 대한 증명, 표현 증명은 경험칙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단 입증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요건이 인과관계나 과실에 대한 유무가 다퉈질 때 가해 행위가 있고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가해자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음이 일단 증명된 것으로 표현 증명된다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인도에 진입되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수술받은 환자의 뱃속에 가위가 남아있으면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다 이제 표현 증명입니다. 표현 증명. 이제 간접 반증입니다. 간접 반증. 이쯤 정도의 완화로서 이제 간접 반증. 여기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분하는 용도로 좀 쓰세요. 간접 반증. 표현 능력의 법리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해서 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것. 이게 간접 반증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한계를 보면 법관이 증거자료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서 자유롭게 그 확신에 따라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을 원칙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사실 인정이 아무리 그 확신에 따라 한 것이라도 논리와 경험치에 맞지 않으면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 될 것이고, 자유심증주의는 사실 인정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사회 정의라든가 형평의 이념과 같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원칙과는 관계없이 보이지만, 법관이 그 확신에 따라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그것이 사회 정의나 형평에 위반된다는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제한이 될 수 있다. 입증 책임에 대한 개념, 주관적이 객관적인데 주관적 입증 책임과 객관적 입증 책임을 보면, 주관적 입증 책임, 변론주의 절차에 따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객관적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증거 조사의 결과 어느 사실의 전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그는 진위 불문이라든가 입증 불문이 일어날 때는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또는 위험이라는 것. 이게 객관적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에 대한 분배는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든가 분류설 이렇게 있는데 요걸 좀 읽어봐 주시고, 입증 책임에 대한 분배에서 권리 발생의 사실 볼게요.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건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분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 즉 권리 발생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가 하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 두 번째, 소비대차 계약에 기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채권자는 그 청구에 관한 발생 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입증 책임하지 않으면 이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는 그 청구권의 발생 요건 사실인 가해행위, 이건 이제 그 불법행위니까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입증 책임은 이렇게 분배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요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항변사실. 항변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는
권리 행사에 응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항변이죠. 그래서 권리 주장에 반대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이중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항변 사실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행위 위반, 통정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일단 발생하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권리 소멸 사실도 이를 권리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주장하고 그 진실임을 입증하는 책임의 부담, 이게 변제, 대물 변제, 법률의 그 행위에 대한 취소, 이 사항들은 모두 그 주장자에게 유리한 법규의 그 요건 사실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고, 거기다 피고 체크해 주시고 그 위에다가 진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권리 주장자의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3개하고 밑에 3개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그 밑에 일단 발생하는 권리를 하나로 묶고요. 변제, 대물변제, 법률행위 취소 밑에 위 사항은 여기 하나를 묶으세요. 여기 묶으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20번. 요번에 이제 법 규범에 대한 분배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법률이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책적으로 입증 책임을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럴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채권자의 부담, 그 다음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때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요것도 다 체크해 주세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자, 넘기셔서.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과 민법 756조 사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이제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자에 대한 책임, 또는 동물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이럴 때에는 그 사용자, 점유자 등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요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은 이제 반대 입증 책임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증 책임을 정해야만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반대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것을 예외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하는 이것이 입증 책임의 반환이에요. 이거 정의 좀 알아주세요. 상대방이 전가된다는 것 입증 책임. 이게 입증 책임의 반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오죠. 법률상 추정에 의한 것, 밑에 보면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것, 세 번째 보면 민법 756조 사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예가 나오죠. 거기 이제 이런 예를 좀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7강입니다. 상소제도와 이제 소송에 대한 종류. 자, 이제 상소제도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서 그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이제 이게 구제수단이죠. 불복 있는 재판을 다시 검토해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권리구제, 이게 상소예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그 해석이 통일되기 때문에 전국 법원에 대한 법령 해석은 통일하다. 예. 자, 상소의 효력은 연기적 효력이 있고 2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있는 거. 처음에 이제 연기가 되는 효력이 있고 그 심이 넘어가죠. 1심에서 2심은 넘어가죠. 그래서 2심의 효력이 있는 거고요. 항소심에 대한 절차에 대한 개관을 보면 거기 2주 이내 체크해 주시고요. 항소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1심의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2주입니다. 그 형법은 짧아야 1주예요. 근데 그 민법은 2주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어디다 제출하는, 2심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1심의 재판장이 항소장을 심사합니다. 1심의 재판장이. 제출하는 건 1심 법원에 제출해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항소 각하는 보정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보정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각하 사유가 되고요. 항소 기간이 도가되죠. 이게 2주 내라는데 이제 2주가 지나간 거여서 각하되지 않으면 1심의 법원 사무관들은 소송 기록에 항소장에 붙여서 항소법원에 이제 송부합니다. 도가 되면은 항소장이 적신됩니다. 적신되면 이제 그 항소장 부번은 상대방에게 이제 송달하고 당사자에게 이제 기일 통지합니다. 자, 심리는 당사자는 1심 변론의 결과를 이제 진술하게 되고,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심의 불법 범위 안에서 체크해주세요. 불법 범위 안에서 진행. 그냥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게 불법하는 사항들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그 체크된 부분만 진행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 변론을 속해한 것으로서 1심의 자료에서 항소심에 당사자들이 새로운 자료를 더 제출하면 갱신권의 심리로서 속심제에 들어갑니다.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는 부대 항소가 가능합니다. 체크해주세요.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만 부대 항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대 항소는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가능한 거예요. 항소심은 항소 취하 가능하고 원고도 소취하 가능합니다. 항소 기각. 자, 그 심리 결과 항소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 기각합니다. 기각. 기각에서 체크하시고 항소시 없을 때 제1심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할 때 이때도 기각합니다. 각하가 아니에요. 기각이에요. 체크하시고 항소가 이제 인용됐어요. 인용됐으면 심리 결과 항소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게 인용한다는 건 이제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자, 항소 요건. 항소는 당사자가 한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법원이 이를 수리해서 본안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요건, 필요한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항소 요건입니다. 항소의 대상 적격은 불복하는 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소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항소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인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불항소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소에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고 항소 요건에 대해서 이게 부적격 각하 사유입니다. 예, 흠은 부적격 각하 사유예요. 이게 그 두 개, 예, 기각하고 각하하고 요 두 개 좀 체크해 주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소의 제기 397조에서 항소의 방식과 항소장에 대한 기재사항을 보면 1심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호사항을 적시합니다. 항소장에 당사자하고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면 법정 대리 기재해 줘야 되고요. 제1심의 판결 표지해 주고 판결 요지 있죠. 그 판결 요지를 표시해 주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 제기에 대한 효력은 일단은 1심의 판결을 차단합니다. 연기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차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건 계속은 항소지문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항소장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소의 치하예요. 치하 요건은 치하 기간은 항소 제기 후 항소심에 대한 종국 판결 전까지 해야 됩니다. 판고 선고 전까지 치하하는 기간이에요. 여기 이제 항소심의 종국 판결 선고 전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치하 범위는 청구의 전범위 일부 치하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의 치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의 전범위를 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항소 치하의 효과는 항소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판결 소급되죠. 그래서 확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소 치하 후에 상대방은 항소인도 물론 항소기간 만료 전이면 다시 항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치하시, 항소 치하시에는 체크해주세요. 부대 항소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대 항소는 항소하지 않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네, 그래서 독립된 부대 항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독립할 때는 예외, 일반적일 때는 같이 이제 상실합니다. 항소 치하를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양쪽 당사자가 이해를 거쳐서 항소심에 대한 변론기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항소 치하로 간주합니다. 부대항소라는 것은 항소권이 없는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대해서 개시돼서 항소심 절차에서 항소심에 대한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려는 피항소인의 신청입니다. 이게 부대항소예요. 1심의 판결 결과 양 당사자가 모두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항소 되고, 이 마련한 이유가 항소인만이 1심 판결을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피항소인은 방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지고 기껏해야 1심 판결 같은 판결을 받기 때문에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대항소 제도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요건으로 보면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되고요. 주된 항소에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항소심에 대한 변결 종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가로 자기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까지 포기한 것은 부대항소를 안 봅니다. 부대항소장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면.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배제시켜버리고요. 부대항소를 종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 항소가 취하가 되어버리면은 같이 상실하는 거예요. 이 부정성 때문에. 자, 항소심에 대한 심리는 항소심에서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지 아니면 이 항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제 적법한지,
그리고 불항소 합의가 있는데 제기한 항소인지 불항소 합의라는 건 뭐냐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합의를 했는데 항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합의 항소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제 판결 전까지 하는 거고 항소 또는 부당항소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한 불보복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판단하게 되고요. 자 이제 변론의 범위를 보면은 항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즉 불복 신청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항소심을 판결한다. 이것도 처분권주의에 입각해서 가는 거예요. 네, 처분권주의에 입각해서. 자, 이제 그 유행을 쭉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내려오면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을 보세요. 항소심은 제1심 변론의 속행이기 때문에 1심에 있어서의 자료하고 더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합니다. 이게 속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1심의 자료를 항소심에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복 신청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제1심의 변론 결과를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갱신하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심의 변론 준비와 증거조사 그 밖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 정정하게 되고 이에 나가서 제1심에 재판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게 변론의 갱신권이에요. 이게 없으면 항소할 이유가 없죠. 자, 심리범위 당사자 처분권주의예요. 처분권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처분해달라는 것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이 항소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부대항소는 좀 달라요. 부대항소일 때는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항소심에 대한 종국적 재판. 항소장의 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항소 각하는 항소가 부적합할 때, 그 다음에 항소 기각은 항소의 이유가 없을 때, 체크하세요. 항소 각하 사유와 항소 기각 사유,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항소장 각하하고. 자, 밑에 이제 항소 인용이 있죠. 항소 인용은 항소가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소가 이유가 있을 때는 항소법원은 원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원 판결이 부정됐다고 인정될 때 또는 원 판결에 대한 성립 과정에 잘못이 있거나 그 존속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항소에 인용을 합니다. 자판을 보면 자판은 항소심이 사실심이고 속심이므로 항소법원은 원 판결의 내용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자판이라는 걸 합니다. 자판. 자, 환송. 항소법원이 제1심 법원을 하여금 변론과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되돌려주는 것. 이걸 환송이란다. 환송. 자, 이송. 이송은 1심 재판에 관할 위반이 있을 때 이때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송. 자, 상소제도에 대한 의의. 상소제도라는 것은 하급법원에 대한 종국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하면 대법원의 당부 판단을 구하는 상소. 이게 상고제도입니다. 상고제도. 그래서 상고도 하나의 상소예요. 상소. 상고심에서는 오직 직하세요. 법률적인 관점에만 심사합니다. 법률적인 관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심 또는 사후심이라고 해요. 당사자는 새로운 청구 또는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 다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심으로 하거든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원 판결에 대한 적법한 사실 인정에만 기속됩니다. 인정이 기속되고요. 사실 확정에 관한 심리는 항소심까지가 제한되어 있고 1심에 대한 항고법원에서 집중합니다. 자, 법률심으로서의 그 상고심을 보면 상고심은 스스로 사건의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는 재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마지막입니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변론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외입니다. 예외. 그 예외를 별표해 주세요. 예외. 직권조사사항. 이게 대법원에서도 직권조사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실을 참작합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특이한 경우죠. 직권조사사항이 생기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조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구는 허용이 안 됩니다. 새로운 청구는 허용 안 되는데 직권조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됩니다. 자, 항고심 절차에 대한 개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자, 이제 항고심 절차 개관. 항고심 절차는 항고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이제 준용됩니다.
그래서 항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패배한 당사자가 상고 기간 안에 상고장을 항소법원에 이번에 이제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상소할 때는 항상 그 원심에다가 판결한 그 심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장을 심사하고 적시이면 이를 소송 기록과 함께 대법원에 송부합니다. 대법원의 법원 사무관은 기록을 소무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요. 상고장에 대한 상고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제기하지 않으면 상고인이 앞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즉각해서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대한 부분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주고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상고인에게 또 송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심에서의 심리를 합니다. 임의적 변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고심의 심리는 임의적 변론입니다. 절대적인 인위적 변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론을 여는 일은 매우 드물고 상고장 또는 상고 이유서, 답변서,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해서 서면 심리를 한다. 심리에 있어서 우선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심리 불속행으로서 규정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을 바로 상고 기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가 그 규정에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이제 심리를 하게 되고요. 상고심의 심리가 불복 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이제 가능하고요.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공격이나 방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조사 필요 없어요. 다 법률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구에 대한 변경, 반소, 중간 확인해서 당사자에 대한 참가 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제 원판결에 대한 파기나 그 내용에 따라서 자판하거나 원심으로서의 환송 또는 원심과 동일한 다른 법원을 이송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송을 합니다. 환송. 상고 이유.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해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될 때 법률심이죠. 즉각 법령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에 대한 불복 또는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고요. 법령 위반을 주장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부적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적법은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이제 상고 이유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고 이유, 절대적 상고 이유, 그다음에 특별법의 제4조 1항에 대한 상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심리 불속행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상고 이유입니다. 이게 다 이제 상고 이유예요. 자,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예요. 당사자에 의해서 주장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례에 의해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한다. 이번에 이제 상고 심리 절차에서 판례법 제4조 심리 불속행, 그래서 1, 2, 3, 4, 5, 6 요거 좀 봐주시고요. 동을 해볼게요. 그 주장 자체를 보아 이유가 없을 때, 원심 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이때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 4, 5, 6을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1번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할 경우, 원심 판결이 명령규칙, 처분,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다음에 3번에 원심 판결이 법령,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에, 네 번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서 그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1번에서 5까지 그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민사소송법 424조 제1항 제1호부터 5까지 규정을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만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6가지 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이제 1번과 2번 때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을 한다. 요거 지금 요 내용 별표 한 3개 좀 해주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심리 부속행 제도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요. 민사소송법에 대한 상고 이유, 일반적인 상고 이유. 자, 굵은만 볼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기시면 절대적 상고 이유. 자, 읽어봐 주시고, 이제 상고에 대한 이제 판결을 보면은 상고 각하 판결이 있고 상고 기각 판결이 있고 상고 인용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고
원심 법원에 대한 환송하는 경우, 이건 앞에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번에 이제 소송을 이제 종료합니다. 이제 소송을 종료하면 법원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확정된 경우 소송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의 확정은 두 번째 방가르이 법원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 상소 없이 상소 기간에 도과하게 되면 상고심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한 불법한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게 판결의 확정이에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더 이상 불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판결의 확정을 보면 됩니다. 판결의 확정은 종국 판결의 취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 거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판결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판결, 실질적 판결, 집행력, 형성력 앞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은 앞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밑에 있는 판결의 확정 시기를 볼게요. 상소가 없는 경우, 상소가 취하된 경우, 상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상소심 판결한 경우, 상고심 판결인 경우, 이때는 다 판결 확정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실체적 확정력, 기판력이 있죠. 그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 소치하.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판상 화해를 볼게요.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면전에서 장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해서 상호 일부시 양보해서 합의한 결과를 진술하는 행위, 이게 재판상 화해입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계속 전에 당사자들이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 화해라든가 소송 계속 중에 수소법원에 의해서 소송상 화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는 법원 앞에서 행위이고 기판력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종료라는 소송법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거 재판상 화해는 기판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집행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진행했던 사항.